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장관 일과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씩 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난 기사군요.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천 조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귀국했죠. 그동안 해외에 잠적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그리고요,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도 곧 소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심사는요, 지금 조국 5천 조가, 그리고 조국 일가 뭐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조국 장관의 부인, 검찰 조사 언제쯤 받게 될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입원했다고 합니다.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채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병원 행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에 앞서서는 좀 몸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소환이 지금 뭐 초읽기다, 뭐 곧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재판 등 대비 14명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증거인멸 등 뭐 이런 걸 들어 곧 조사할 듯하다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병원 관련된 내용 좀 더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부인입니다.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이게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니까 뭐 100%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기사가 오늘 여기 동아일보만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와 있더군요. 조 장관은 임명 사흘 전인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인데요. 오늘 뭐 패널 네 분께 이 상황을 가지고 무슨 토론을 저희가 해달라고 하기도 좀 뭐 하고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도 지금 상황은 무리라서 요 정도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관련 기사가 있는데 요 내용 갖고 좀 오늘 패널 네 분까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나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문제되어 있고 야당은 그거에 대해 또 반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그런 인물 중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죠. 동아일보입니다. 유시민, 조국 3막 어디로 갈지 모른다. 지금이 3막입니다. 1막, 2막이 지나고 3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막은 뭐고 2막은 뭘까? 여기 있습니다. 영국으로 치면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폭로가 1막,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은 그 이유니까 3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막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리스크 안고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의 딸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조국 사퇴시키려는 가족 인질극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3막으로 넘어갈 때는 이 인질극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국 보고 너 총 내려놔. 3막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이 상대방이 된 거예요. 당신이 조국이라는 총을 버려라. 그래서 기소도 빨리 하고요. 일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성명불상자하고 공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대요. 아니,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모해서 위조한 걸 알아요.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자, 뭐 유시민 이사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본인의 어떤 해석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일기이다. 지금까지 벌었던 일이 가족 인질극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이제 박성진 기자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노 이사장이라는 분이 워낙 예. 논리적 언변 구사에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예. 일종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프레임이다. 예, 일단 이게 3막 정도 되면 보통 연극 이제 끝나가는 거죠. 4막, 5막까지 가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 빨리 끝내려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이분이 이제 말씀한 노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말씀하신 게 예. 가족 인질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인질범은 누구냐가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인질범에는 이게 다수 이게 소위 말해서 언론도 포함이 되고 이게 검찰도 포함이 되고 예. 야당도 포함이 되고 이 말하자면 연합 세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굉장히 좀 많네요. 광범위한데. 방법이 이게 예. 근데 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인질범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추론할 때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인질범들이 이거 인질들이 인질범에 약간 동화되는 그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 스톡홀름 증후군에 이게 증후군처럼 이 그 인질범들의 논리에 동화되는 일반 국민들은 예.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질범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상상도 부동층들은 또 뭐냐, 예. 이 상황에서 마음 갈 데를 잃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질범 논리로 따지자면 인질범 논리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그 의혹이 주르르 불거졌을 때 예. 신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사기단이다. 결국 이 가족 사기단인지 아닌지 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 가족들을 파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론이 가족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예. 마침내 검찰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 이 사안을 두고 가족 인질극이라고 본다면 사안의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죠. 가족이 뭘 했습니까 지금? 입시 부정 예. 의혹 있죠. 그리고 펀드 의혹 있죠. 예. 그리고 웅동학원에 예.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도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제대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 결국 검찰이 가족 사기단인지 아닌지 예.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될 시점인데 예. 이를 두고 가족 인질극이라고 한다면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인질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그럼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예.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그럼 이것도 같이 인질극이라게 말해야 되면은 되는데. 조국 장관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볼 때는 예. 가장 피해자는 국민인데 예. 지금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쓰면은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그럼 뭐 누가 이익을 본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국민 인질극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질극이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예. 무엇을 위한 말씀이신지 예? 그거는 국민들께서 예. 이 상황을 예. 뭐 인질극이냐 아니냐 예, 예. 누가 잘 됐냐 잘못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나 이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께도 또 발언 요청하셨어요. 예. 저는 뭐 가족인질극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예. 진짜 인질은 무고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조국 장관의 가족분들이 일단 무고하다라는 어떤 근데 통상 전제가 깔려 인질하면 있다. 인질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그런 상에 놓이게 아직은 되는 거죠. 모르지만 어쨌든 의혹만으로 볼 때는 예. 지금 청문회 정국은 지났지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문회 정국은 지났지만 예. 피의자 내지 그 피의자로 입건될 만한 그런 의혹 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인질극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또 검찰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삼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예. 일단 임명 이후에는 사실은 대통령과 야권 예. 또는 검찰 이런 대립구도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로 이 사건을 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좀 엿보여서 상당히 아쉽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 보더라도 많은 국민이 지금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예. 요구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적하에 저런 말씀하신지 몰라도 진영 논리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는 저는 의도 섞인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니까 윤기찬 변호사하고 아까 박성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약간 프레임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오늘 뭐 몇몇 신문에 다루는데 조국 장관 사퇴시키려는 가족 인질극이다. 뭐 이렇게 돼서 약간 좀 귀를 잡는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뭐 추석이면 꼭 그런 얘기 나오죠. 추석 민심. 추석 민심이 어떤가. 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다녀온 뒤에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여야가 서로 추석 민심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인데요. 언론이 키운 조국인가 반대 더 컸는데 대선 후보 3위 기현상이다. 조국 장관 대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3위에 올랐어요. 서울신문은 기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여론조사가 여기 있습니다. SBS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면요. 한 달 만에 대선 주자 선호도가 조국 장관 얘기입니다. 4.4%에서 7%로 뛰어올라 3위를 했어요. 집중 조명으로 주목도 상승, 컨벤션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요. 좀 더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문 정권 위기론의 여권 핵심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몰렸다는 거죠. 쏟아져 나왔던 의혹도 일부는 해소됐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관련해서 이 자녀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요건 사실은 추석 연휴 전에 조사가 됐지만 뭐 추석 연휴 전후의 민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 또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 SBS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중에서 다른 내용입니다. 조국 사퇴 한 달, 무당층만 38.5%로 늘었다. 무당층. 그러니까 나는 이 당도 지지하지 않고 저 당도 지지하지 않고 하고 지지한 정당 없음. 거의 40%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비슷한 조사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수치가 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일단 가장 최근 조사에서 4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심상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당을 떠난 중도층, 떠났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권으로 안 갔답니다. 그래서 무당층으로 빠진 거예요. 한국당 지지율은 되레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빠진 만큼 야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투쟁 전략 부재, 지적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황교안 대표 얘기도 소개돼 있습니다. 뭐 조국이 갈 곳은 검찰 조사실이다. 조국 사태 천만 서명 운동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보시면 요 칸타코리아 SBS 뭐 이렇게 요 조사 결과가 7월에도 있었는데요. 9월 조사하고 비교가 돼 있습니다. 7월에는 보시면 요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율, 빨간색이 한국당 지지율입니다. 둘 다 내려갔죠? 반면에 무당층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떠난 지지율이 이렇게 가지 않고 위로 간 거예요. 무당층으로. 요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여야가 추석 민심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서로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속돼야 됩니다. 도덕소로 가야 됩니다. 조국 어떻게 장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김선일 평론가. 네. 여기 보시면요. 조국 장관 차기 대선 후보, 뭐 후보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자라고 표현하겠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7%로 3위를 차지했어요. 네. 아까 서울신문 기사도 있지만 기현상이라고 거기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모습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전체적으로 예. 진영 논리로 이게 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밀리면 정권이 위기를 맞이할 거라는 정권 위기론이 있다고 예. 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예. 7%는 제 기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아, 원래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예, 왜냐하면 생각하신 대통령의 거네요.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보면 예. 여기 없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예. 사실상은 대통령 지지율을 그 수혜를 예. 입을 만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5분 중에선 조국 후보 한 명인데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7%면은 그게 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저 정도 나왔다는 거는 또 이게 예.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거는요. 예. 조국 후보가 7%가 나왔다면 예. 이 조사에 윤석열을 넣는다면 몇 프로 나올까? 윤석열 총장을 네, 만약에 든다면. 차기 대선 주자에 둔다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만약에 재미있는 집어넣었다라면 비교를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글쎄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예. 제가 왜곡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넣고 봐서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한번 어디서 한번 해보면 재미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예. 두고 보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무슨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아무튼 이렇게 여론조사 뭐 1, 2, 3주기 5위까지 있는데 3위에 올라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아까 분석은 뭐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다. 지금 정부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판단하고 결집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전체로 보시면요. 절대 강자는 없는 것 같아요. 숫자가 15.9, 14.4 이렇게 보면 과거에 보면은 숫자들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숫자가 나와서 오늘 좀 다뤄봤고요. 이번에 무당층 아까 거의 40%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때 무당층이다라고 그러니까 지지한 정당이 없다라는 답이죠. 40% 가까이 됐는데 일단 윤기차 변호사께 그 얘기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요. 사실은 지금 정부한테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조국 장관 논란이 계속 되는 게 그렇다면 야당 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이라면 그 내려간 빠진 만큼의 지지율이 한국당 등 야당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표현이 있었지만 한국당 지지율이 되레 빠졌어요.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예. 아마 한국당이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는 무능, 예, 막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국민들 눈에는 약간 무능하게 비춰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 좀 많이 나뉘고 있지만 예.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보면 예. 국민들이 상당히 좀 지지를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예. 조국 장관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런 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한국당에도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는 사실은 한국당의 무능 프레임을 어느 정도 생각해 오고 국회를 운영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예. 90일이 보장된다는 해석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에 불구하고 결의를 해버렸거든요. 예. 통과시켰어요.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예전에 패스트트랙의 안건을 지정할 당시에도 예. 끝까지 한국당과 합의를 노력한다라는 합의안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국회 정상화할 때도 6월 28일 그때도 예.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한다. 예. 이런 문구를 하면서 한국당을 계속 국회로 끌어들이지만 예. 실제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정활동은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 무능하다. 왜 이런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냐.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못한다. 예. 이런 비판과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이건 여당이 또 의도했던 것 같고 예. 물론 이런 비판과 책임을 겸허히 받고 이에 예. 불구하고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만평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을 두 컷의 만화로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2명의 남자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민주내에서 밥 먹고 가자. 그러니까 앞서가던 분이 민주내는 좀 변한 듯. 안 가고 싶음. 이럽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민주내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는 한국당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인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로라고 반기고 있는데 보시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앞에 가신 분이 그래요. 그냥 굶자. 그리고 밑에는 무당층 대폭 증가. 굉장히 만평이 상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내 식당과 한국내 식당이 있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무당층 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목소리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보시죠. 홍준표, 전투에 실패한 장수 참하기도 한다. 참한다. 참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잖아요. 한국당 내부에서 나경원 사퇴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SNS상에서 글을 올리고 또 이거에 대해 또 반박하고 비판한 또 그런 글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로 의원 59명 정치 생명 위기다. 추석 연휴 기간 SNS로 공격, 지도부 책임론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분열을 꾀하는 죄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서 약간 당내 공방처럼 좀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최영철 편집위원께 이거 한국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추석 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역시 한국당이 한방 결국 결단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해오던 대로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당은 별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다른 한방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 정당사나 정권 교체기를 보면 결국에는 한쪽 당이 잘해서 그 당이 잘 되기보다는 예. 상대 당이 못해서 그 당이 잘 됐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하는 그런 수준에 몰렸기 때문에 예. 결국 민주당이 갑자기 힘을 키우면서 수권 정당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한국당이 한 방을 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결국 국민들은 한국당이 결국에는 저런 실력이 없고 또 의지도 모자란 당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점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치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예. 동매여서 그 부분에서 묶인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 홍준표 대표의 강한 비판이죠.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예. 결단이 없다는 것인데 결국 홍준표 대표의 예. 핵심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면 풀릴 문제인데 예. 당 지도부가 지금 모든 의원들과 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 대표는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예.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희생하는 결단의 리더십이 있어야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당이 강한 야당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잠깐 박성진 기자하고 김현평가 두 분께 질문 드려요. 박성진 기자께 보시기에는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연말에쯤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글쎄 지금 변수가 두 가지잖아요. 예. 첫째가 이제 향후 논의될 수 있는 보수 통합 문제가 예.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따라가는 문제가 이게 변수가 예. 또 하나가 이 패스트트랙 수사인데요. 예. 이거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흔드냐 예. 버티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또 예. 이 문제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게 각자 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결국 또 누가 물러나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또 가는 건가요? 그렇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한국당의 무능의 예.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럼 어느 쪽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요, 이거는 한국당이 과거에 더하지 않았냐라는 국민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막 한국당이 어떤 이 공세를 하고 있지만 과거를 좀 돌아보지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판단이 끝난 거죠. 한국당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기대를 거기에다가 예.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예. 거기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이미 더했던 예. 곳이고 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곰곰이 듣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당내 이 상황?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예. 뭐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말씀이 좀 부각되는 이유는 예. 조만간 이제 공천 시즌이 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외에서 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예. 실제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도부라는 분들이 사실은 또 특별한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예. 소재 있는 행동을 안 했더라도 예. 당이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 책임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뭐 사퇴론이 당부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도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이기도 하고요. 직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또 던지는 게 좀 사실 간단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목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도 기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피사실 공개 제한 추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왜일까? 뭐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입니다. 제가 기사를 한 2개 정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사이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앞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견을 좀 길게 뭐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떠오르는 표현을 적으셔도 되고 아무튼 자유롭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국 피사실 공표 제한 강화한다.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 3면 기사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뭔가 외부에 어떤 수사상에서 알리는 거, 이 규칙이 있는데 그걸 좀 손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포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그런데 이 준칙을 손질하는 게 전임인 박상기 장관 때 만든 초안인데요. 당시에는 초안 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8일 당정협의 때 논의키로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으로 가겠다는 좀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연휴 때 고 김용영 전 검사 묘소 참배. 뭐 내부 문화 개혁 메시지다. 김용영 전 검사는 경찰 내 어떤 이 당시에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약간 논란이 있었으면 검찰 내부 문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인데 그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지금 이 피사실 공표 제한 얘기 조금 더 소개가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공보준칙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한다. 원칙은 일절 공개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거가 앞으로는 이게 시행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됩니다.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뭔지. 지금은 좀 나오잖아요, 자세히. 또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 공개도 못한다. 지금은 누가 조사받는다. 뭐 이런 거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도 완전 사라진다. 영상으로 뭘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게 되면은. 이런 게 만약에 공보준칙이 개정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추진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피사실 공표 금지 공보준칙 개정 역시 뭐 같은 내용 위에 달고 있고요. 조국 부인 검찰 소환 앞두고 오해 소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뭐 피사실 공표 금지 이런 걸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드디스크 교체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사실 공개 논란이 있었죠. 당시 검찰은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다. 알려준 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권 내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여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비위행위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장관이 된 만큼 연휴 끝나고 돌아가서 교육과 승진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좋을지도 검토를 하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좀 풀렸습니다. 오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또 위로도 되고 해가지고.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검찰의 공보 지침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공개 소환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포토라인에서는 조국 배우자, 조국 못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내용이 어제 알려졌으니까요. 뭐 초기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 사안 두고 공방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 정당별로 회의들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이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자, 박성진 기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을 예. 좀 기자 입장에서 봐도 참 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비유를,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 비유를 쓰셨네요, 앞에다가. 저도 이 예. 윤석열 총장이 예. 특수부 검사의 시절에 대해 서울지검도 출입하는 경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겠다는 말이란 그러니까 같아요, 못 이거는. 담그는 게 아니라 안 담근다. 담궈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언론 보고 받아쓰기 언론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기자실 자체도 이게 흔히 말하는 예. 삼실 기자실만 하라는 거거든요. 화장실, 기자실, 대변실만 출입하고 그 취재를 하지 사실만 말라는 다니라는 거예요? 취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예. 지금 과연 어떤 이런 수사 준칙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남부지청 당시에 솔로모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모 씨 솔로모신 예, 대부 예. 사건을 수사할 때 이분이 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가 얽매였다면은 이걸 예. 기자한테 전달도 못하고 혼자 수사하다가 결국은 묻혔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좀 과거 사례를 들었지만 그런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출퇴해보면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예.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는 걸 예. 대입시킨다면은 이 수사가 공정했고 그 수사 결과가 정의로웠나 하는 예. 문제는 이게 또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지금 여론 재판을 우려했다고 그러지만 예. 과연 그러면 그 여론 재판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 나왔느냐. 그런 사법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는 오비일학이고 소위 말해서 이 예. 의도를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럼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기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산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선수인 경기 대 심판인 경기 이렇게 쓰셨네요. 예. 경기를 예. 예를 들어서 심판을 보는데 예. 선수로 뛰는 사람이 심판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국 장관의 상황은 이게 지금 본인이 관련된 거와 이게 엮여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타이밍에 문제가 있죠. 예. 이 타이밍을 지난 다음에 하면 오히려 오해 없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 그러면은 좋은 거냐? 이것도 공론회장에 놓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걸 왜 바로 하려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날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공정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예. 나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호 그 피하고 예. 서로 관련되는 거는 없애라 이 부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조국 장관께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당신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A로 가는데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혹시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조국 장관의 여권을 생각하길 그동안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그렇게 슬쩍슬쩍 공개함으로써 약간 인권 침해가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이 뭔가 좀 수사를 유례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과거서부터 쭉 있었는데 예. 그것이 한 달 후에 한들, 두 달 후에 한들 저는 왜 잘하는 게 중요하고 아.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예. 지금 하면은 강하게 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 집행자의 예.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예. 그 반발, 개혁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강하게 누르면서 갈 수 있겠냐라는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만한 문제긴 하지만 왜 꼭 필요하죠. 지금인가 예. 이런 건 그렇죠.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어느 정도 예. 제한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사권 남용하거나 자의적 수사권 행사로부터 이걸 제한하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사회 저명 인사 같은 경우에 수사 변호인이 여러 명 정관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잘 이렇게 무마하려고 잘 변론하려고 했는데 이제 센 변호사를 그렇죠. 언론에 나오게 써서. 되면 원칙대로 한다거나 이런 기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는 조그만 서민의 사건이라도 이걸 기소권 독점주의 하에 묻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조명을 받게 되면 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이게 있고. 또 부각이 돼서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걸러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점이 조국 법무장관께서 그랬거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 안에 따르면 지금 법무장관이 직접 감찰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찰할 수 있으려면 그 해당 수사 진행 상황, 유출 경위 등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용을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박상기 전 장관께서도 분명히 국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안이 있는데 현재 조국 법무장관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자기가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국 장관께서는 더욱더 밀어야 되고 좀 더 정치한 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뭐 본인 그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찬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지금 왜냐는 거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치활 편집위원께서는 뭡니까? 조국 구하기,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쓰셨네요. 결국 이게 모든 것이 조국 구하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결국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견제도 못하고 균형도 못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 권력은 무조건 감추려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려 드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모르는 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고 언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근데 그 발달된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미국도 1970년대에 닉슨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닉슨 게이트는 결국 언론이 특종을 해서 그 권력의 추악함을 폭로한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교과서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십 년밖에 안 된 민주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는 터에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그러한 제도적 틀에서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시급성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성진 기자께 추가 좀 드리면은 이런 걸 지금 뭐 조국 장관, 법무부나 이제 여권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마 그런 판단이 혹시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혹시 한 거 아닐까요? 제가 초장에 첫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걸 다 프레임으로 몰려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슈를 내놔가지고 그걸로 치환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 일환으로 보이는 거지. 다른 패널분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장기적인 과제라서 얼마든지 논의해가지고 개선할 점을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네 분 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때 이걸 하려는가. 이거는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제목에 좀 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조국 장관 처음에 뭐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고 임명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 자녀, 딸의 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스펙을 보니까요. 상장이 108개, 가장 많은 학생. 고등학교 시절 동안 상장을 108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은 489시간. 거의 500시간입니다. 엄청납니다. 상장을 100개 넘게 왔고 봉사활동은 거의 500시간 육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19학년도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평균 동아리 활동이 108시간, 봉사 139시간, 교내 수상 30건 등등 뭐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깜깜이 전형의 양 늘리기 허덕거린다. 구체적 평가 기준 밝혀 불신을 씻어댄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기사 취지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학생이 이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다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걸 좀 계산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자료는요.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 보름에 한 번꼴로 교내상을 받았답니다. 아까 100개가 넘었잖아요. 뭐 이렇게 수치를 따져보니까 보름에 한 번 상을 받는 거랍니다. 뭐 한 달에 2개씩 상을 가지고 가네요. 이게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고교 3년간 평균 30개씩 수상. 최고는 108개. 108개면 나흘에 한 번꼴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최고 학생은 489시간. 하루 4시간씩 122일 넘게 한 꼴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거를?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국 저 정도가 되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버지가 같이 공부를 해줘야 저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조국 장관께서도 지난 청문회에서 서울대 장학금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에는 아마 한 90% 정도는 아마 좀 형편이 괜찮은 애들이 요즘 입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장학금에 대해서 그렇게 고매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결국 서울대에 그렇게 중상류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렇게 많은 스펙을 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양산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평등인데 평등한 사회가 아닌 불평등의 사회로 점점 더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소수 10% 내지 20%만 잘 사는 사회. 또 그들이 학력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주는 사회. 현대판 음서제도가 판치는 사회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저 입시제도가 저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 입시제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선점은 필요해 보인다. 정책당국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 제목에 나온 저 숫자들은 하여튼 숫자 가장 많은 학생의 사례를 제목으로 달았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수시 모집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런 상장도 받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들의 취지는 과연
그 많은 일들을 학생이 혼자 하는 거 이게 맞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아니 물론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엄청난 상장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김성일 평론가. 저는 이게 그 기사들이 좀 핵심을 좀 예. 잘못 짚었다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 유학을 갈 때 예. 그 입학 사정관들하고 상담을 받아보니까요. 예. 입학 사정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국에서 좋은 추천서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 아.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평가의 근거와 기준들이 없으면 예. 오히려 거짓말한 학생으로 생각해서 아예 배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스펙을 했다는 거를 만약에 좀 공정한 입학사정관이 본다면 예. 저거를 합당하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스펙을 쌓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이런 거를 평가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는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 이거는 투명성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 평가하는 근거를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으로 남긴다면 저는 이건 문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왜 이 점수를 줬냐가 예. 대부분 공란이에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 예. 내가 그 소명 의식이 있느냐, 예. 이걸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지. 예. 그냥 뭐 평가를 하면은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잠깐 가서 하면은 또 거기에 뭐 거기에 사례비도 주니까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예. 저는 그것이 훨씬 큰 문제인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뭐 상장 실적, 그러니까 스펙이죠. 상장을 받은 거, 봉사활동 하던 거. 뭐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당락을 정한 거 아니다. 다른 거 다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성적도 받고 전체적인 활동 다 봤다. 뭐 이런 숫자 갖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를 봤을 때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오늘 기사로 달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입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입시 얘기한 김에 미국 입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논란입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시 관련해서 미국도 스카이캐슬 같은 게 얼마 전에 불거졌는데 관련자 처벌도 솜방망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뭐 두 가지가 다 겹쳤네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상 최대 입시 부정 스캔들 불거졌습니다. 딸 SAT, 우리 지금 수능 점수죠. SAT 점수 조작 브로커에 뒷돈을 줬다. 그런데 법원은 그 당사자인 여기 있습니다. 허프먼.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허프먼의 2주 구금만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아니 이런 입시 부정 이런 큰 혐의가 있었는데 겨우 2주 구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입니다. 미국 스카이캐슬 사법정의 논란으로 비화됐다. 뭐 이분 이 주인공 허프먼 위기의 주부들에 나온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입시 뇌물 불구 2주 구금에 그쳤다. 그런데 2011년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입시 관련 내용인데 그때는 5년형이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기사 내용 보겠어요. 입시 비리 사건 자체가 인종 및 계층 간 교육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데 이어 비리 연루 학부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불공정한 사법정의 논란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있습니다. 요 2011년 흑인 여성 얘기거든요. 예컨대 2011년 한 흑인 여성은 아이를 좋은 학구에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 주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아예 부정을 대놓고 저지른 거는 2주 구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학군이에요. 학군을 좀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할아버지 주소를 썼는데 5년형. 아,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진. 네. 이거 미국도 심상치 않네요, 지금요. 미국 사회는 사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적 문제가 지금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게 이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아마 이 스카이캐슬 사건 같은 경우,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양양에 참조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액수 자체가 가장 경미한 것 같아요. 예. 15,000달러면 약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이 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최후 진술에서 이 사랑이 진실이 결여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뉘우치는 그런 뉘우쳤다. 진술 이런 게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에 예. 이 다른 거와 비교를 하면 다른 또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수십억을 또 지불해가지고 브로커한테 입시 브로커를 지불해가지고 자식들 입 바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경우에는 아마 이 양형이 또 이 액수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트력 양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사회가 갖는 구조적 문제하고 이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에 의해서 양형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로 좀 비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참작할 좀 부분들이 있다는 거네요. 용시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1,8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이게 대학 수학 그 자격 시험 이 부분이 주관이 그 공에서 하는지 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하고 연관이 되고 또 뇌물 또는 뭐 배임 증제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금 이주로 된 그러니까 것이 아까 2011년에 한 흑인 여성은 뭐 우리 우리 집 학군이겠죠? 그걸 옮기려고 했다는데 5년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위장 전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5년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사법적 잣대를 거기다 맞춘다면 현재 이 백인 여성에 대한 판단은 한국적 기준에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대학 입학과 관련돼서는 부모의 지위나 능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예전 학력고사 기억하시죠? 학력고사 같은 어떤 상대평가로 하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과거 학력고사는 뭐 개입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어요. 뭐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데. 체력장 그 점수 이외에는 사실은 부모 지위 능력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교육당국이 고려해봐야 되고 지난 1년 동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사실은 24년도 입학 자격 시험 관련해서. 근데 거쳐도 결론 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오늘 2번으로 합니다. 그래도 또 많은 언론들이 신문들이 좀 다루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오늘 병원 입원 50견 왼쪽 어깨 수술한다. 뭐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부위를 지어 수술한다고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여기 이 기사 중에는요, 추석 명절 뭐 어떻게 보냈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뭐 추석 당일인 13일, 뭐 서울구치소 수용자 전원에게 뭐 이런저런 약간 좀 특식 같은 게 주어졌는데 뭐 그런 거 제공됐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3월 구속 300여일 만에 보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주거 외출은 물론 접견까지 제한돼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에서 명절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 복팔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이죠. 거기에 입원해 치료받게 되는데요. 최영철 편집위원. 정치적 영향이 혹시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는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다. 그래서 들어가는 편지 읽는 횟수나 그리고 편지 읽는 양이 확 줄어버렸다. 그만큼 지금 많이 편찮으신다는 건데 결국 그 때문에 결국 입원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과거와는 좀 다른 처지에 있지 않은가. 첫째는 육체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체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육체에서 대부분 정신이 나옵니다. 결국 그러한 정신을 육체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결국 박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에는 이제 너무 연세가 드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추스려야 할 이제 연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그 의지나 그러한 뭐 개연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이 또 병원 주위에서 뭐 집회 열고 또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를 원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처지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자신의 건강을 좀 추스리는 그러한 좀 기회에 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입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언론에 또 그 모습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얘기입니다. 보시죠. 새벽에 뜬 드론 열대, 사우디 석유의 급소 2곳을 동시 폭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잡혔는데요. 뭐 연기가 엄청나게 되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단지입니다.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긴급 통화를 했죠. 빈살만 왕세자 실권자죠, 사우디에. 그래도 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 이란이 한 일이다. 사우디는 예멘 내 반군 근거지 공습. 이 반군은 자기들이 했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쪽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거긴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은 뭘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유가입니다. 바로 유가.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이 타격.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를 차지하는 거다. 5%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석유값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10달러 오를 수도 있다. 지금도 국제 유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더 오른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비축유 손재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껴도 안 썼던 거 이거 석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재고로 공급 충격 일단 완화한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김사일 평론가. 네. 이거 유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는 심리입니다. 예. 국제 지도자들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예. 그 대책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심리를 안정시키면 저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자면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비축유. 본인들은 수출은 안 해요. 비축유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가 뭐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좀 풀 수 풀겠다. 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면 또 잘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도 유가지만 예. 이거를 국방 쪽에서도 좀 바라봐야 된다. 저런 공격이 우리도 받을 수 있으니 예. 앞으로의 무인기 전쟁 시대, 무인 전쟁 시대를 대비를 하는 거를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날라와서 폭격하면 이거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그걸 뭐 격추해 본들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좀 예고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계획에 없던 뉴욕행 결단. 주춤했던 중재자 다시 탄력을 받는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22일에서 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가고요.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미 기류 교편에 한미 정상회담 공감돼 있었다. 청와대 이번 국면 놓치면 협상 진전 어려워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생각 꼭 거기에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달고 있어요. 지소미아 종료 후 동맹 균형 우려 불식 이런 건데 이런 지소미아 이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위비 얘기는 틈만 나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한미 정상회담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예.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제 예. 돌아가기 시작한 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예. 아주 의문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혹 때려다 혹 붙여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급조된 거거든요. 사실상 보면. 예.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 입장을 대회에 가셔야겠다는 예.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가지고 트럼프로서 엉뚱한 얘기, 가령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더구나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 책임론이라는 언급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한테 좋을 것일까 이런 걸 좀 고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황금 변기입니다. 전체가 18K 황금으로 된 이 변기는 약 70억 가치의 예술 작품인데요. 인간의 탐욕과 지나친 부에 대한 풍자를 담아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인 블레넘 궁에서 전시 중 도난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지만 아직 황금 변기는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세차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 중인 이곳은 조금 특별한 세차장입니다. 바로 발달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일터인데요. 성인이 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마련한 직무훈련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6대만 예약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꼼꼼한 작업과 거품 없는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로 많은 곳에 벤치마킹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북한풍 술집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영업 준비 중인 서울의 한 주점입니다. 북한을 컨셉으로 한 이 같은 인테리어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민원까지 들어왔는데요. 업체 측은 논란이 된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신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뭐 사진만 보면 저 모습만 다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